자, 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한 권을 끝내기 저자 박성업입니다. 오랜만에 이 강의 제작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개정판이 지금 나와서 이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이번에는 이번 개정판 나와서 한번 제가 마음 먹고 요약 강의로 방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에는, 책에는. 그래서 한번 요약이지만, 물론 요약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눅스 마스터 2급을 합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줄 믿고 제가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약인데 추가해서 설명할 부분은 좀 설명해 가면서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한 권으로 끝내기 리눅스 마스터 2급입니다. 2급. 시대고시까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출간이 되어 있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제 앞에 요약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론과 요약 강의만 가지고 합격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길잡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대한 이론을 한 곳에 모았다. 중요한 부분의 아이템을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보세요. 자, 본 요약, 핵심 요약은 학습 개관을 돕기 위해 이론별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념 관계성이나 하위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 본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위 개념이나 이런 것들 상세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시험은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게 돼요. 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리눅스 일반입니다. 리눅스 일반. 리눅스 일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배포판의 종류가 나와요. 요런 것도 이제 리눅스 마스터 1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게죠. 이런 배포판의 종류 같은 경우는 2차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하지만 1차에서 나오는 정도고요. 이 슬레 계열이라는 게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죠? 가장 먼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플로피 디스크로 나왔었어요. 플로피 디스크. 예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배울 때, 여러분들 나이 때 배울 때, 디스크 버전으로 해서, 그때 11장인가 12장짜리로 해서, 리눅스 토발츠가 0.99 버전을, 베타 버전을, 커널을 공개를 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 플로피 버전이 한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CD-ROM 버전, CD 담겨져 나온 CD-ROM, 첫 번째 CD-ROM 버전이 이 슬래그웨어 버전이에요. 그래서 유명해, 이 아이가. 이 CD-ROM 버전이 처음 나온 게 슬래그웨어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자, 이런 것도 기억 한번 해 두시고. 그리고 1차에서는 대표적인 배포판에는 뭐 수세라든가 벡터 리눅스, 그다음에 살릭스 OS, 그다음에 허티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슬래그웨어 버전이 아닌 것 찾으라고 나오고, 데비안 버전이 아닌 것 찾고, 데비안 버전으로 맞는 거,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 요 종류에서 묶음으로 좀, 이 모둠으로 좀 잘, 슬래그웨어 버전과, 그 다음, 데비안, 물론, 우분투는 데비안 계열이에요. 데비안에서 빠져나온 아이가 우분투이기 때문에, 같은 데비안 계열이라고 묶어줘도 좋고, 우분투도 우분투 여기 이쪽 우분투 앞에다 이렇게 포함시켜놨죠. 같은 배포판. 크게 보면 우리가 리눅스를 크게 보면 이 레디엣 계열과 데비안 계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데비안 계열, 그리고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리눅스에. 그 중에 이제 레디엣 계열의 이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누구하고? 얘네들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기억합니다. 그럼 1차에서 한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어요. 1차에서. 물론 2차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 배포판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보는 1차 시험 있죠. 리눅스 마스터. 거기에 대비하는 것들입니다. 뭐 캐노니컬 사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배포판이 배포판에 어떤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계열에 어떤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리눅스 특징이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고요. 또 리눅스를 상식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 개발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패트릭 볼커딩이라든가 또 영국의 캐노니컬사, 또 머덕, 이안 머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주면 좀 폼나죠. 리눅스 기억을 배우는데 이야기거리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서는 어떤 배포판에 어떤 배포판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지, 어떤 라인인지, 유재석 라인인지, 강호동 라인인지 이 라인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짝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엣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인데, 원래 이제 레디엣 계열입니다. 얘네들이 다 레디엣 계열인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그 무료 배포판이죠. 그렇지만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는 공개되지만 유료 버전입니다. 상용 버전. 요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레디엣 계열에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센투에스 있죠? 이 아이가 이 레디엣 계열의 기본적인 배포판입니다. 근데 이 센투에스 지금 7, 8, 9까지 나와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꼭 필요한 뭐 암호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클라우드 쪽에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공개로 배포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험에도 센투에스 7을 기반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이 센투에스 버전이 레디엣 계열이라는 거. 국내 배포판들이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페도라 마찬가지로 어디에 레디엣 계열의 배포판입니다. 레디엣 계열. 다시 한번 묶어보면 데비안 계열은 여러분들 여기 큰 산맥이 데비안과 우분투. 물론 계열은 다 계열인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세. 이 수세는 이 독일이나 유럽에서 좀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세는 간혹가다 이제 사용할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뭐 이런 공부할 때 이 기반으로 작동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냥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칼리 리눅스라는 이 칼리 리눅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안을 배우다 보면 이제 해킹 툴이 있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해킹 툴의 종합 선물 센터라고 보는데 이 칼리 리눅스가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백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가 나오기 이전에 백트랙이었었거든요. 우분투 기반이었는데 칼리 리눅스는 데비안 기반입니다. 1차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가 아닌 걸 찾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긴 하는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도 1차에서 한두 문제를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볼까요? 자, 리눅스의 특징 및 장점 또는 단점이래요. 자, 특징 뭐 장단점이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 오픈소스다. 예.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운영체제를 개발을 해놓고 그 소스를 코드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픈소스가 아닌 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이나 11은 오픈소스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스 코드를, 운영체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윈도우즈는 뭐죠? 상용이잖아요. 윈도우즈. 돈 주고 사서 써야 돼요. 그죠? 이거는 상용이다. 그런데 리눅스는 오픈소스이면서 무료예요. 무료. 이제 이런 특징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다중사용자, 이거 멀티 유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를,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중 사용자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럼 다중 작업은 뭐냐?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이뤄내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무슨 뭐 워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멀티태스킹, 다중 작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중 작업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도스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그때는 음악을 들으면 음악밖에 못 들어요. 워드 작업을 하면 워드 작업밖에 못 해요. 음악을 같이 듣고 다른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리눅스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뭐 리눅스 네트워킹, 뭐 리눅스를 클라이언트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리눅스가 태어날 때는 서버 운영 체제로 좀 위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운영 체제인데 어쨌든 클라이언트도 사용하고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서버도 운영할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리눅스에서는요, 그냥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을 지원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밖에 지원이 안 되죠. 비교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윈도우즈와 리눅스지만 윈도우즈는 지금 리눅스기 때문에 그래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운영 체제도 있다라는 걸 좀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뛰어난 인식성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파일 시스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컴파일해서 운영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느냐인데 리눅스는 거의 100%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C는 뭐 얼마든지 다른 운영체제에서 컴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성이 좋다. 그럼으로써 또 유연성도 상당히 좋죠. 또 확장성도 좋다는 얘기죠. 대부분 C 언어로 100% C 언어라고 봐도 좋아요. C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 제니면 안정성과 보안성도 강력하다. 뭐 제 예전에는 조금 보안성에 대해서 막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안성도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 또 어떤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면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컴파일하게 되면 또 방어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격 대비 성능은 거의 무료예요. 맘대로 뭐 PC 100대에다 1000대에다 막 설치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오픈소스고 무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네, 뭐 여러분들 그 리눅스 설치해서 지금 사용해보면 알겠죠.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주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윈도우즈라든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제공보다는 조금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게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한다. 앞서 첫 번째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 두 번째인데 배포판 다양하지요. 뭐 데비안 계열의 우분투가 있고 뭐 칼리 리눅스가 있고 또 레딧 계열의 레딧 그대로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있고 페도라도 있고 뭐 센토스 있고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한다. 자, 이것이 리눅스의 특징입니다. 장점이기도 하고요. 여기 단점도 있겠지만 그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뭐 특징하고 별발 다를 건 없겠지만 자, 장점 한번 먼저 봅시다. 장점. 유닉스와 완벽한 호환이다. 어차피 리눅스도 유닉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 토발츠가 개발을 했지만 유닉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닉스와 호환이 되겠죠. 파6라는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기계에 따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호환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EI를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체제이다. 리눅스 진짜 안정적입니다. 어떤 서버를 운영할 때 한번 부팅을 시켜놓으면 특별하지 않는 한 1년 내내 리부팅을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작동이 되는 그런 운영체제. 안정성, 하드웨어 효율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네, 리눅스는요 그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고 잡고 작동되는 그런 운영체제로 유명합니다. 하드웨어도 효율적이고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커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운영체제다. 이것이 리눅스의 장점입니다. 장점. 하여튼 다 좋은 얘기죠. 장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나쁜 얘기? 약간 좀 안 좋은 얘기. 단점을 한번 볼까요? 공개용 무료 운영체제로 기술 지원을 받기가 이거예요. 이 공개용이고 무료이긴 한데 어떤 서버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든가 클라이언트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이상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건 알아서 써라는 얘기예요. 무료이니까.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오류가 생기면 또 여러분들이 수정도 해서 이렇게 써라는 부분이죠. 기술 지원 받기가 어려워요. 자,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리눅스를 설치해보면 이제 이런저런 뭐 어떤 CPU만 하더라도 인텔이냐, AMD냐, 또는 알파냐, 또 맥이냐, 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지원이 안 되는 운영체제, 또는 때로는 지원이 안 되는 뭐 랜카드라든가 사운드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윈도우즈보다는 그런 쪽에서 약간 좀 부족합니다.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게 다소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윈도우즈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다가 대부분 리눅스는 어떻게 CLI 모드로 운영을 하거든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물론 센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CLI 서버를 운영할 때 대부분 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또 텍스트 모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워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한글 지원이 미흡하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많이 지원해줘서 미흡하지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약간의 윈도우즈와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점이 좀 있게 되고 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거의 1차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1차.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리눅스 부팅 과정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포스트 전원 스위치를 딱 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워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메인 보드라든가 또는 램, CPU를 체크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포스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수행하고요. 그다음 부트로더, 리눅스는 리로와 그루브라는 부트로더로 해서 요건 이제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해주는 해서 처음에 커널도 선택하게 되고 커널 버전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윈도우즈와 리눅스를 같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어할 때는 요 부트로더라는 거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스와퍼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초기화 드라이버들을 다 초기화하고 이닛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센토스 7서부터는 이닛 프로세스 물론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닛보다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시스템 D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메모해 놓으세요. 시스템 D라는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돼요. 주로 센토스에서는. 그래서 프로세서 ID도 PID도 프로세스 아이덴티파이도 1번입니다. 대빵 프로세서죠. 대빵 프로세서. 자, 시스템 D라는 거. 물론 여기는 이닛으로 표현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서는 이닛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부팅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시스템 D보다는 그냥 이닛이라고 해놨고요. 지금은 센토스 7 이상서부터는 뭐 시스템 D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부트레벨 같은 경우는 부트레벨은 리눅스에서는 7개가 있어요. 7개의 부트레벨을 사용하게 되죠. 제로, 종류, 시스템, 원, 싱글 유저, 한 명만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투, 멀티 유저인데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레벨, 3, 이건 텍스트 모드인데 완전히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해주는 네트워킹이나 멀티태스킹, 멀티 유저 모두 지원해주는 이런 레벨 3입니다. 다만 텍스트 모드라는 거.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4가 있죠. 네, 4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4 레벨은 5 이 아이가 이제 센토스에서는 처음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있죠. X 윈도우 설정되는 이 아이가 이제 그래픽 유저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모드. 센토스 처음에 이제 설치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리부팅입니다. 6번 리부팅. 이런 런 레벨 7, 제로에서부터 6까지 7개 이런 레벨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C.sys 이런 건 이제 시스템 다 초기화하는 겁니다. 시스템 초기화. 이 아이는 이제 런 레벨과 관련돼서 시스템, 런 레벨 3면 그거에 대한 초기화, 그 다음에 5일 경우 만약에 X 윈도우를 실행하겠죠. 당연히 3면은 X 윈도우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8단계는. 그대로 텍스트 모드로 해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돼 있고요.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있느냐? 그런데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두세 번 정도 한번 읽어보고, 리눅스가 부팅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니 프로세스인데, 가장 최초에 실행되는 프로세스인데, 센토스 7에서는 시스템 D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런레벨이 나왔네요. 자, 네 번째인데, 런레벨이 나왔네요. 앞에 설명했죠? 제로는 홀트, 안전하게 종료한다. 시스템 종료입니다. 종료. 나와는 싱글 유저. 그러니까 시스템 싱글 유저로 런레벨 1으로 부팅하게 되면 그 리눅스 시스템은 한 명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드이고 당연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고요. 그다음 이번은 멀티 유저긴 한데 without 네트워킹.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되지 않아요. 그냥 로컬로 접속해서 콘솔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중 모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킹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킹만. 그 다음에 3가 일반적으로 멀티 유저 모드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다중 사용자 모드, CLI 모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 5가 이제 X윈도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멀티 유저이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런레벨 3, 5죠. 그 6는 이제 리부팅 할 때.
리부팅할 때, 재시작할 때 사용하는 모드고. 이건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죠. 대부분 지금 1차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런 레벨 0부터 6까지 7개의 런 레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주로 사용하는 건 런 레벨 3와 5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5번째가 이제 디렉토리 정리예요. 디렉토리 정리. 얘도 꼭 한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 1차에서 나오죠. 1차에서. 2차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2차에서 이거는. 자, 5에서 디렉토리 특징이에요. 슬래시, 이건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리눅스에서. 이 이하의 모든 디렉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부르기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근데 표현은 슬래시로 하게 되죠. 그래, 그 이하 디렉토리가 슬래시가 앞에 붙는다는 얘기는 뭐죠?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빈 디렉토리라는 얘기예요. 빈은 그냥 바이너리 디렉토리입니다. 이전 파일이며 리눅스 기본 명령어가 들어있는 디렉토리예요. 바이너리 디렉토리. 그다음 유저. 이거는 시스템에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는 거. 여기 그냥 거기 조금씩 나오죠. 이 아이들만 보면 그냥 약간 유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ETC는 뭐 기타 등등 디렉토리가 아니라 이 아이는 리눅스 시스템의 모든 환경 설정 파일과 디렉토리가 저장된 디렉토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디렉토리는. 모든 뭐 서버면 서버 환경 설정 파일, 계정이면 계정 환경 설정 파일, 계정 등록 파일, 하여튼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환경 설정 파일은 정보 등록 파일은 어디에? ETC 디렉토리에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스템 바이너리인데 이거는 시스템과 관련되는 명령어들이 들어있어요. 시스템 바이너리에서 시스템과 관련되는 명령어 중요하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는 이제 말 그대로 각종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죠. 이 라이브러리라는 건 우리가 라이브러리는 뭐죠? 도서관이죠. 필요할 때만 책을 빌려다 보는 데가 도서관이죠. 우리가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체제가 필요할 때만 어떤 디렉토리에 저장해 놓고 어떤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자원 이런 것들을 메모리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죠. 이걸 모든 걸 포함해서 컴파일해서 운영체제에 포함시킨다면 그만큼 자원을 필요하지도 않는데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죠. 물론 뭐 32비트 라이브러리가 있고 64비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VARD, Variable 디렉토리예요. 변동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시스템에 운용될 때 변동되는 그런 동적인 파일들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 특히나 로그와 관련된 거. 그렇죠. 로그는 시스템 운영 중이면서 계속 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베리어블 디렉토리. 그 외에도 뭐 메일이라든가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DNS 정보. DNS도 바뀌거든요. DNS 정보도 특히 로그 파일, 메일과 관련된 거, 메일도 계속 바뀌고 저장하고 주고받잖아요. 또 DNS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는 게 VAR, 바 디렉토리입니다. 그다음 템프 디렉토리는 임시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할 거냐 뭘 거냐인데 이 특수 비트, 스티키 비트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운영체제를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설치가 되는 그런 디렉토리입니다. 생성이 되는 디렉토리, 빌트인 디렉토리죠. 그런데 스티키 비트라는 특수 비트가 설정이 돼요. 템프 디렉토리.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되게 되는 거죠. 스티키 비트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수 비트는. 그다음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리눅스에서 최상의 슈퍼 유저가 관리자가 뭐냐면 루트예요. 그 루트의 홈 디렉토리죠. 우리가 회사에 가면 사장님방이 별도로 있듯이 이 루트라는 관리자도 별도의 이렇게 방을 들어오는데 부르기 슬래시 루트. 근데 이 최상위 디렉토리도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르죠. 요거하고 요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슬래시 밑에 그러니까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 밑에 루트는 이 시스템 관리자의 홈 디렉토리고 자신의 방이고 이것은 디렉토리상의 최상위 디렉토리를 부르기를 그냥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PROC는 프로세스 정보 또는 파일들이 저장되는데 대부분은 커널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또 하드웨어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요. 가상 파일 시스템.
예, 물리적인 용량은 거의 차지하지 않아서 한번 이 PROC 디렉토리 가보면 거의 파일들이 제로입니다. 용량이. 예, 커널이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부팅하면서 거의 가상 파일템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하나의 자리만 만들어 놓는다. 파일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가상 파일 시스템이다. 그 다음 DV는 뭐 디바이스니까 장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겠네요. 각종 장치에 접근하는 장치 드라이버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 이 홈 디렉토리는 누구의 홈이냐? 일반 사용자의 홈입니다. 홈 디렉토리. 좀 전에 그 루트 디렉토리 같은 경우 관리자의 개별적으로 사장님하고는 별도로 둔다라고 그랬죠? 별도로 이런 루트 디렉토리 밑에 루트의 홈 디렉토리가 있는데 모든 일반 사용자는 디폴트로요. 홈 디렉토리 밑에 모든 방이 생겨요. 계정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홈 디렉토리. 그래서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다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최상위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 기본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그 다음 일반 사용자나 일반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디렉토리. 시스템의 모든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시스템 관리 명령어가 들어있는 디렉토리.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그다음 시스템이 운영 중에 변동되는 파일을 저장하는 로그 파일 또는 메일이라든가 DNS 정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 그 다음에 템프 디렉토리 임시 디렉토리인데 뭐 시스템상에서 서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디렉토리입니다. 뭐 스티키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는 루트의 홈 디렉토리 자신의 방이죠. 사무실. 그 다음에 가상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 PROC 디렉토리, 프로세스 디렉토리죠. 커널이 사용합니다. 장치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누구의 홈 디렉토리? 일반 사용자들의 모든 홈 디렉토리. 이 밑에 자신의 홈 디렉토리, 계정 디렉토리를 생성해 오게 됩니다. 1000이면 1000개, 만이면 10,000개를. 자,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거의 키워드만 설명을 해줬죠. 그것만 기억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레이드가 기다리고 여섯 번째. 레이드라는 것은 Redundant Array Inexpensive Disk도 좋고요. 이 I가 Inexpensive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아주 저렴한 그런 뜻이고 Independent 라는 의미도 있어요. Inexpense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스크를 저렴한 디렉트를 모아서 하나의 논리적인 디스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적은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디스크를 뭐 오메가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 아이가 윈도우즈를 설명할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서버라든가 또는 프로세스가 이걸 같이 사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 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로 10메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물리적인 이 두 개의 디스크를 용량이 적은 디스크를 묶어서 고용량의 디스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논리적으로입니다. 그죠? 물리적인 이 디스크를 묶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용량으로 만들어서 10메가로 인식시키는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레이드라고 그래요. 레이드. 뭐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리눅스가 서버용으로 태어났으니까 레이드가 나오게 되죠. 자, 레이드 제로는 뭐냐면 스트라이핑이라고 그래요. 이 뜻은 뭐냐? 분산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스트라이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텍스트를 저장하면 이렇게 돼요. 아주 쉽게 하기면 스트라이핑에서 분산 저장이라는 건 이렇게 묶었잖아요. 지금 레이드로 10메가로 5메가 오메가니까 이렇게 저장이 돼요. 대한민국 분산 저장합니다. 근데 이 디스크 하나에 빠샤 됐어요. 오류가 생기거나 어떻게 됐어요. 그럼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한국만 나오니까 한국만. 대미는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한 이런 오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산 저장인데 당연히 하나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복구는 불가능하죠. 왜?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그래서 나온 것이 또 뭐가 나오냐? 레이드 1이 나옵니다. 이 안은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특징이 미러링입니다.
미러링이라는 건 거울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미러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가 있는데요. 디스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러링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그대로 동일하게 저장이 돼요. 첫 번째 디스크예요. 민국. 여기도 대한민국. 그리고 민국. 중복 저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크가 두 개인데도 용량은 하나로밖에 합하면 10메가인데 5메가씩밖에 못 써요. 스트라이핑은 묶으면 10메가는 쓸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디스크가 이상 있으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이 아이는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미러링된 디스크 복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한 거죠. 근데 단점이 있죠. 이 아이도 왜 10메가를 5메가밖에 못 쓰잖아요. 동일한 정보 중복 저장하니까 중복 저장은 안 좋은 거죠. 물론 복구할 때는 좋지만 그래서 이 아이의 장점을 또 한번 땁니다. 제로 스트라이핑과 완 미러링 결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복구도 가능하고 또 용량도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드 제로와 완을 결합하는 방식도 태어나게 된 거죠. 자, 레이드 2는 뭐냐? 레이드 2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뭐냐면 오류를 정정해낼 수 있는 해밍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복구를 하게 돼요. 여기서 복구는 지금 미러링을 해서 동일한 정보를 저장을 해서 복구를 해내는데 이 아이는 아예 코드 자체를 넣어서 복구를 해내는. 다만 비트 방식으로 저장된다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차이입니다. 얘네들 레이드 01, 제로 플러스 1보다는. 이제 레이드 5는 확 달라져요. 이 아이는 디스크를 3개 이상을 사용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디스크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라를 정정할 수 있는 코드라는 그 페리티 비트 뱅크 하나를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쓰는 거예요. 별도로. 레이드 5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된다. 각각의 디스크의 페리티 비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디스크에 3개를 이렇게 사용하면 예를 들면 페리티 비트를 여기에도 이렇게 만약에 3개면 3개입니다. 페리티 비트 여기 페리티 비트 여기도 페리티 비트 요게 5예요. 5.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할 때 했듯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네들은 각각의 여기 페리티 비트 복구 비트를 하나씩 주는데 요 안에 이제 레이드 3가 또 하나가 존재해요. 레이드 3. 이렇게. 얘도 3개를 사용하는데 얘는 달라요. 얘는 각각의 복구 이 페리티 비트 오류 정정 비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레이드 지금 3죠. 얘도 좀 시험에 가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 저장하면 얘는 페리티 비트 별도 있다라는 거. 좀 전에 제가 별도 있다고 레이드 5를 별도 있다라고 그랬지 않니? 레이드 5는 각 디스크마다 페리티 비트 요 블럭이 별도로 하나하나가 들어가고요. 완전히 디스크 전체 하나를 별도로 두는 이 아이는 뭐 레이드 3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좀 제가 책에는 안 넣어놨는데 레이드 3 완전히 페리티 비트가 별도로 있다. 오로지 얘네들 둘은 데이터만 저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레이드 3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로, 1, 제로 플러스 1, 2, 3, 5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드 좀 이해가 되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쓱 읽어보면 되고 키포인트만, 키워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7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시팅과 관련된 게 좀 나오네요. 사용자와 관련된 거. 지금 보면 etc 디렉토리는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할 때 모든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다. 이 패스워드 파일은 패스워드 자체 정보가 들어있을 것만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사용자 등록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물론 패스워드도 있긴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etc 디렉토리 밑에 패스워드 풀스페링은 아니죠. passwd 파일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파일이에요.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 관리에서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필드입니다. 필드에는
계정명이 들어가죠. 사용자명이 들어옵니다. 구분은 뭘로? 콜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패스워드가 나오는데 패스워드 어떻게 보면 자리입니다. 자리. X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리. 예전에는 여기에 패스워드가 나와 있었어요. 또 평문 패스워드, 암호화되지 않은 패스워드가. 그리고 암호화되는 패스워드는 뒤에 나오겠지만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시켜놓고 이 자신은 여기 X로 표시만 해놓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콜론으로 구분을 하죠. 유저 아이디. 자,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예요. 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그렇죠? 대한민국 어떤 행정망이라든가 전산 시스템에는 박성업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로 식별을 하느냐? 박성업이라는 사람을 주민등록번호로 식별을 하죠. 시스템에서는 이 계정명으로도 때로는 간혹 식별할 수 있지만 모두 이 유저 아이디, 이 계정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거든요. 사용자 식별자입니다. 이것으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아이디예요. 그룹의 식별자예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동아리 이런 것들 있죠. 동호회 이런 것들 구분할 때 그룹 아이디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이에요. 설명, 코멘트. 디폴트는 뭐냐면 이 계정이 만약에 테스트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열어보면,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 테스트라는 계정을 누가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몰라요.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계정을 예를 들어서 PSE가 사용한다. 여기다 코멘트다 PSE 하면 아, 박성업이 사용하는 계정이구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시스템에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운용할 때는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코리아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계정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홈 디렉토리. 아까 얘기했죠. 일반 사용자들은 루트를 제한 모든 사용자는 홈 디렉토리 밑에 계정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루트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홈 디렉토리 밑에 이 계정명으로 디폴트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홈 밑에 테스트라는 계정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무실이라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쉘. 리눅스에는 뭐 한 7, 8가지의 쉘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물론 디폴트는 배시 쉘이지만 보건 어게인 쉘이 리눅스 디폴트 쉘이거든요. 얘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쉘의 종류가 여기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슬래시 빈 디렉토리에 있다고 그랬죠. 실행 파일들은 명령어들은 빈 배시라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해서 7개 필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정명, 패스워드, 자리죠. 유저, 주민등록번호. 표현을 그냥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유저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 그룹 아이디. 다 숫자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식별자는 다 숫자입니다. 그게 10진수든 16진수든 설명, 코멘트죠. 그리고 홈 디렉토리, 그 사용자의 사무실. 그리고 로그인 쉘 종류. 그 사용자가 배시 쉘을 사용하냐, 아니면 Z 쉘을 사용하느냐, C 쉘을 사용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ETC 디렉토리에 있는 패스워드.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사용자 정보가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패스워드는 여기 자리만 표시해놓고. 이해하시겠죠? 7개 필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콜론으로 구분이 된다까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ETC 디렉토리의 패스워드 파일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섀도우 파일이 나오죠. 섀도우 파일. 자, 이 섀도우 파일은 어떤 정보가? 패스워드 정보, 비밀번호 정보가 패스워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패스워드 정보. 사용자 정보는 어디에요? passwd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필드의 패스워드 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켜서 섀도우 파일로 저장하게 돼요. 암호화해서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키가 없으면 여기에 저장해 놨어요. 얘는 8개 필드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당연히 계정명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야지만 그 passwd 파일에 들어있는 파일과 매핑시켜서 인증을 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여기 들어있어요. 두 번째 필드. 필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1970년 1월 1일 1970년 요거 그렇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중요한 거지.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최근에 언제 변경했느냐의 그 날짜예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최소 변경일. 그 다음에 얘는 패스워드 최대 유효기간. 패스워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언제부터 패스워드 변경해야 되냐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 날리는 거. 원데이 인액티브. 만료가 돼 있을 때 얼마 동안 비활성화를 시킬 거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냐. 그 다음 완전히 익스파이어, 계정을 차단할 거냐, 익스파이어. 그 다음 이건 예비로 두는 겁니다. 플래그는 차례대로 보면 그거 계정명이에요. 패스워드긴 하지만 암호화된 패스워드예요. 이전에 그 패스워드 파일에 패스워드 자리에 있던 그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켜서 이 두 번째 필드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변경 후 지난 일수. 그죠? 기준은 1970년 1월 1일입니다. 왜 1970년 1월 1일이에요?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만들기를. 그 다음 변경 최소일. 패스워드 최소 변경일입니다. 이 패스워드 최소 변경일 5로 이렇게 제로면 아무 때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3이라고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 번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3일 이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그 다음 최대 유효기간. 네, 패스워드를 한 번 변경하고 언제까지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느냐. 유효기간이죠. 만료 경고일. 만료 경고일이 7이다. 원데이가 7이다. 그럼 만료되기 7일 전서부터 패스워드 바꿔라. 안 바꾸면 사용이 정지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죠. 그다음 만료 후 비활성화 기간. 그런데도 변경을 안 해요. 그러면 7이라고 해다 넣어줍시다. 그럼 7일 동안은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계정 만료에 여기 이제 계정이 만료되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날짜가 됩니다. 여긴 다 날짜 수입니다. 일수 예약입니다. 예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구분은 뭐로? 콜론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전체 필드 수는 8개입니다. 예약까지. 패스WD 파일은 7개 필드였었죠. 여기 섀도우 패스워드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 패스WD 파일은 패스워드가 아니라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 중에 물론 패스워드도 들어있지만요. 오롯이 패스워드 정보만 들어있는 것은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etc 디렉토리의 섀도우 파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섀도우 파일 설명이 됐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했던 거 지금 7번, 7번째, 8번째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etc 밑에 섀도우 파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9번째네요. 이제 그룹 파일, 그룹 정보가 들어있는.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뭐 동아리도 있죠. 댄스 동아리도 있고, 스터디 동아리도 있고, 무슨 뭐 축구 동아리도 있고 할 때 그러한 그룹 모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룹 정보죠. 그룹 정보. etc 밑에 그룹 파일이에요. 정보죠. 그룹 정보 저장이 되어 있다. 물론 여기 그룹 이름이 당연히 있겠죠. 앞에 어떤 뭐 댄스 동아리, 스터디 동아리, 또 풋볼 동아리, 뭐 바스켓볼 동아리 뭐 이런 거 있겠죠. 당연히 그룹에도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그룹 아이디, 그리고 동아리 있으면 모든 식별자는 식별자가 있었다라고 했죠. 어떤 이름으로.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란 박성범이라는 사람이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산 시스템에서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룹도 그룹 식별자가 필요하게 되죠. 왜? 동일한 이름이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축구 동아리는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로 항상 식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다음 멤버, 이 동아리에 누구누구가 소속되어 있느냐. 사용자랑 뭐 테스트도 들어있고, 뭐 코리아도 들어있고, 그돼 있죠. 뭐 이렇게 또 뭐 테스트 세븐도 들어있고, 이런 소속원들이죠. 이걸 멤버라고. 멤버. 여기 나와 있죠. 그룹명, 패스워드, 그룹도 패스워드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그룹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 소속된 사용자들, 소속원들, 동아리 회원들이죠. 멤버. 이렇게 해서 몇 개 필드? 4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룹 파일은. 그룹 정보가 들어있는 그룹 파일은 4개의 필드로 뭐로 구분돼서? 콜론으로 구분돼서. 자, 이렇게 해서 9번째 etc 밑에 그룹 파일. 중요합니다. 패스워드 파일,
물론 뭐 PassWD지만 패스워드 파일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섀도우 파일, 그룹 파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리눅스 일반에 대한 파트 1에 대한 아주 방한모, 그죠? 요약 정보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리눅스 일반 파트 1이 끝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파트 2 리눅스 운영 및 관리,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시험과 아주 밀접한 관련되는 것들이 거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꼼꼼하게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파트 2 리눅스 운영 및 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